안녕하세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 오늘 저희가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 주제입니다. 관련 발표 자료들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랑 이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좀 풀어가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책 보니까요. 딱 두 가지 큰 기둥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는 공급 확대, 다른 하나는 대출 조이기.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 같으면서도 결국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그림 아래서 움직이는 거겠죠? 맞습니다. 양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정책들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공급 목표가 상당히 공격적이죠. 앞으로 5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무려 135만 호, 연간 27만 호를 공급하겠다. 와, 이게 최근 3년 평균 공급량의 한 1.7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1.7배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말로는 매년 1기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특단의 대책이다 강조하던데요. 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도 될 거고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로 딱 눈에 들어오는 변화가 그 공급 목표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아, 네. 준공에서 착공으로요? 맞아요. 예전에는 집이 다 지어져야 준공이 돼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착공을 기준으로 삼겠다. 단순히 허가만 받은 땅이 아니고 진짜 삽을 딱 뜨기 시작해야 공급 물량으로 치겠다 이거죠.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흥미로운 변화인데 왜 이렇게 기준을 바꿨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요. 기존 준공 기준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허가는 받았는데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않거나 완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발표하고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것 사이에 좀 괴리가 컸던 거죠. 시차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착공 기준으로 바꾸면 보통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분양 공고가 나오니까요. 집을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 아, 정말 공급이 되는구나 하고 좀 더 빨리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아하. 일종의 심리적 안정 효과 그리고 공급 시그널을 좀 앞당기려는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듣고 보니 그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 있겠네요. 곧 분양하겠네 하는 기대감이 생길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착공한다고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단축되는 효과도 있는 걸까요? 착공 기준 변경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걸 보장하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다. 네, 건설 과정에는 날씨 변수도 있고 자재 수급 문제, 또 자금 조달 문제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워낙 많거든요. 준공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에 공급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좀 더 일찍 그리고 더 분명하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분양 물량의 가시성을 높이고 불안 심리를 좀 완화하려는 목적, 이게 강하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공급 속도 개선 효과는 이거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심리적인 시그널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역할 강화예요. 네, LH의 역할이 커졌죠. 이전에는 LH가 주로 땅 사서 개발하고, 그러니까 택지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에 팔아서 아파트 짓게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주로 그런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서 집을 짓고 분양, 입주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대폭 늘리겠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만 LH가 직접 6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꽤 큰 규모죠. 네, 6만 호면 상당한 물량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LH 역할 확대는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거죠. 아, 속도와 간소화? 네,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실제 건설과 분양까지 이 전 과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면 중단 단계에서 지연될 수 있는 요인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민간보다는 이 공공부문의 주도권을 더 강화하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아, 공공주도. 확실히 계획대로 밀어붙이기는 좋겠네요. 그렇죠.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LH라는 공공기관이 너무 비대해진다거나 아니면 민간 건설 시장을 위축시킨다거나 그런 부작용 같은 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장점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있겠지만 또 항상 따라오는 우려가 공공기관의 비대화나 어떤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성 문제죠. 네. 그리고 또 민간 건설사들과의 경쟁 관계 혹은 보안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고요. 민간의 창의성이나 효율성을 살리면서 또 공공성은 확보하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LH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네,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으로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확산화 방안도 나왔어요. 네, 정비사업이죠. 도심 공급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년부터 수도권에만 23만 4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핵심은 사업 기간 단축. 맞습니다. 속도가 생명이죠. 네, 복잡한 절차들을 좀 손봐서 최대 3년까지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어요. 3년 단축이면 상당히 큰 건데요. 그렇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용적률 혜택이에요. 용적률, 그러니까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말하는 거죠. 네, 얼마나 높이, 넓게 지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 사업에 한해서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 이상으로 아주 최고 수준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파격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 참여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이 최대 390%까지 가능해진다고 해요. 민간 상하선이 보통 300%니까 와, 1.3배나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사업성이 확 좋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그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 중 하나예요. 사업성이 높아지면 조합원들 동의 얻기도 쉬워지고 사업 속도도 당연히 빨라질 수 있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분명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용적률 증가는 곧 개발 밀도 증가를 의미하거든요. 아, 그렇죠. 건물이 더 빽빽하게 들어선다는 뜻이니까요.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교통, 학교, 공원 같은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요. 주변 지역과의 스카이라인 조화 문제라던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 같은 갈등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단순히 용적률만 높여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늘어나는 인구와 건물에 맞춰서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기반 시설 문제 정말 중요하겠네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그리고 또 공공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잖아요. 민간 사업장들이 이걸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낄지도 좀 궁금해요. 그것도 관건이죠. 공공이 개입하면 절차는 간소화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규제나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공공 참여를 통해서 얻는 그 용적률 인센티브와 사업 속도 단축이라는 당근. 이게 공공의 어떤 관리 감독이나 개발 이익 공유 같은 채찍 혹은 부담보다 더 크다고 느껴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죠. 아, 당근과 채찍의 균형이네요. 네, 각 사업장의 조건이나 조합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인센티브가 실제 얼마나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이끌어낼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성공 사례가 나와야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지켜봐야겠네요. 그 외에도 이미 발표됐던 서리풀지구나 과천지구 같은 곳 사업은 2029년 착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3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추가로 지정할지 검토한다고 하고요. 네, 기존 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거죠. 3기 신도시 같은 주요 공공택지에서도 내년에 5천 호, 2026년에는 2만 7천 호의 공공주택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말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네, 공급 쪽은 확실히 드라이브로 거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가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도 고삐를 죄는 자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금융규제 강화죠. 바로 금융규제 강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돈줄을 좀 더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동시에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접근인데 이 두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지는 않을지 좀 걱정도 되네요. 네, 그 점이 이번 대책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규제들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영향을 따져보죠. 네, 우선 가장 직접적인 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강화예요. 네, LTV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서울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구처럼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규제 지역에서 LTV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네, 10%포인트 낮아지는 거죠. 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4억 8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1억 2천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죠. 1억 2천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원래부터 대출이 안 됐으니까 이번 조치와는 상관이 없고요. 이 규제, 당신의 주택 구매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LTV 규제 강화가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5억 초과 주택은 영향 없고 비규제 지역 구매자도 해당 사항 없겨. 딱 규제 지역 내 15억 이하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자금 조달 부담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핀셋 규제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낼까요? 해당 지역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요. 해당 지역으로 쏠리는 과도한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 상승 압력을 줄이겠다 이거죠. 이론적으로는 대출을 줄이면 구매력이 낮아지니까 수요가 줄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요.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꼭 살아야 하는 젊은 층이나 중산층, 이들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아, 실수요자 진입장벽 문제? 네,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만 더 유리한 시장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효과를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네요. 자, 다음 규제는 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네, 사업자 대출 규제, 이것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전면 금지. 네, 그동안 이게 좀 논란이 많았죠. 네. 이전에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주택 가격의 최대 6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개인의 LTV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로 활용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위 갭 투자나 다주택 투기 수요에 자금줄 역할을 한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아예 틀어막기로 한 건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조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네. 신규 건설 관련 예외죠. 네, 임대주택 공급이 너무 위축될까 봐 그런 건지 새로 집을 지어서 그 신축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받는 대출은 허용해 준다고 해요.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 놓는 건 안 되지만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건 괜찮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 예외 조항이 이 규제 파급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대출을 전면 금지하면 단기적으로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시장 냉각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예외 조항, 즉 신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 허용이 전체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막을 만큼 충분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네, 건설 비용 부담이나 사업성 문제로 신규 건설 자체가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투기 수요는 잡으려다 정상적인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 임대차 시장 동향을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아, 복잡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높아졌어요. 네, 전세 대출 규제도 들어갔죠.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전에는 보증기관마다 대출 한도가 달랐거든요. 네, SGI, HF, HUG 다 달랐죠. 네, 서울보증보험 SGI는 3억, 주택금융공사 HF는 2억 2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2억. 제각각이었는데
이걸 기관 상관없이 무조건 2억 원으로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네, 한도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거죠. SGI 기준으로 보면 한도가 1억 원이나 깎이는 거예요. 그게 크죠? 네, 상당히 큰 폭입니다.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몇 년간 전세대출 증가세가 연평균 2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가팔랐고 이게 알게 모르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전세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의 전세대출부터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이 조치의 배경하고 그 안에 숨겨진 함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물론 가계부채 관리 목적도 있겠지만 핵심은 전세대출이 갭투자의 종잣돈으로 활용되거나 혹은 다른 주택 구매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아, 갭투자 자금 차단. 네, 즉 1주택자가 추가적인 주택 관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더 좁히겠다 이런 거죠. 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다른 집 사는 데 쓰는 걸 막겠다 이런 거군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하지만 이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영향들도 좀 생각을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 집이 안 팔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주거 이동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아, 이사 가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세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세대출 감소가 전세값 하락 요인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월세화를 더 가속화할지 그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많네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정부는 한편으로는 착공 기준 도입, LH 역할 강화, 정비사업 속도전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5년간 135만 호라는 아주 공격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했고요. 네,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지역 LTV 축소, 사업자 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통일 같은 금융 규제를 통해서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을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네,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동시에 칼을 빼든 모양새인데요. 결국 이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테니까요. 그렇죠. 몇 가지 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우선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입니다. 착공 목표 달성이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LH의 역할 강화가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또 정비사업 인센티브가 시장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하겠죠. 공급 쪽의 실행력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화된 대출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입니다. 시장의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부작용 문제. 특히 LTV 규제 강화나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특정 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즉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 조화가 중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겠죠. 반대로 공급은 더딘데 대출만 풀어주면 다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고요. 그렇죠. 정책의 의도와 실제 시장의 반응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하다면 미세 조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공급 실행력,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공급과 수요 정책 간의 조화. 이 세 가지를 정말 눈여겨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이 있는 논의가 이 복잡하고 중요한 부동산 정책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공급량 확대와 가격 안정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살기 좋은 집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공급량이나 가격 지표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터전으로서 집에 보여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면 공동체라든지 환경, 삶의 질 같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